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교 하버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 학생이 반박에 나섰는데요. 현재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라 할 수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세계 1위라고 말한 것일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나단 로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16년 동안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세계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혁신 사례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제 수업 중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국가 경쟁력과 혁신 과목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이 있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1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항상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날 제가 던진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GDP,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등 예상했던 대답들이 나왔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아키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 한국은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기술과 문화를 모방한 측면이 강하니까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학자로 지내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는 아키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한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가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 경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보낸 1년은 제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아키라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먼저 여러분께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 되어가는 한국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강의는 제가 하버드에서 진행한 어떤 수업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 변화를 학생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여러분,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의실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대답을 외쳤죠. 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누군가 배터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심장이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심장은 바로 배터리죠. 프로젝터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이름이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트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한국 기업 3곳이 글로벌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죠.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환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드와 GM의 고위 임원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매번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배터리 공급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그들의 전기차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죠. 제가 GM의 전기차 부문 부사장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로웰 교수님,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전기차 사업도 없습니다. 이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 배터리의 기술적 우위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수명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특히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 영상은 삼성 SDI의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발화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몇 년 전 일부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 이후 안전성은 배터리 기술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물 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기술력과 연구원들의 열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같았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휴대폰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10년 만에 세계 시장을 장악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배터리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앞서 있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수천 번의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온도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배터리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된 이동수단의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생산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주도하는 일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산업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 아키라의 표정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여러분,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GDP, 기술력, 군사력. 저는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돗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이 주제 전환이 갑작스러워 보였을 테니까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들에서도 말이죠. 보스턴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서울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생수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내던 첫 주, 제 호스트 교수가 우리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제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수가 저를 배려해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냉장고에 생수병이 하나도 없었죠. 대신 물을 담아둔 유리병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건 아리수라고 소개했는데 서울시의 수돗물 브랜드명이라고 하더군요. 브랜드가 있는 수돗물이라니 생각해 보셨나요?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 수돗물을 마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강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교수의 설명을 들으니 안 마실 이유가 없더군요. 서울시는 수돗물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고 있죠.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 내 지역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더군요. 프로젝터에 서울시 수질정보 앱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앱을 통해 실시간 수질 정보, 인근 아리수 음수대 위치, 심지어 우리 집 수돗물 무료 수질 검사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저는 한국의 수돗물을 마셨고 귀국 후에는 보스턴 수돗물의 맛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돗물이 단순한 물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은 국가의 공공 인프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묵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수도관 공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주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수가 있을 거라고 했죠. 미국이었다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겠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각 가정에 20리터짜리 물통을 무료로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정확히 공지된 시간에 끝났죠. 정확성과 배려, 이것이 바로 선진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일부 오래된 건물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개선 의지와 투명성입니다. 서울시는 수질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공개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수돗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 생수 구매 비용 절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결국 수돗물 하나만 보더라도 국가의 기술력, 행정 시스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은 단순히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여행 갈 때 생수 살 필요가 없겠네요.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간다면 수돗물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단순한 물 한 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기술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기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이 모든 것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죠. 하버드 공대와 삼성전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작년에 하버드 공대는 삼성전자와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하버드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하며 연산을 처리합니다. 흔히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제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양자 컴퓨팅 연구를 진행하는 제 동료 교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첨단 연구도 결국 한국의 메모리 기술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기존 메모리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한국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학생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EUV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라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공장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화성 캠퍼스가 그중 하나죠. 이 장비 하나의 가격이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대학 건물 하나를 짓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죠. 반도체의 중요성을 학생들의 일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에 보낸 메시지,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 모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덕분에 저장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억 없는 두뇌는 무용지물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렇게 앞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반도체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하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며 밀어붙였죠.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를 늘렸고 이것이 지금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마인드셋이죠. 반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디지털 세상은 한국이 만든 메모리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디지털 생활은 한국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세계의 두뇌를 만드는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더 직접적으로 우리 삶과 연결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강의에서 가장 학생들의 관심을 끈 부분은 바로 의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는 하버드 학생들에게도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 머물던 중 하버드 동료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죠. 병원에 가보니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미국인들에게 해외에서의 의료사고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니까요. 낯선 나라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겠죠. 게다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지.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의사 진료를 받았고 1시간 안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는 수술까지 마쳤죠. 더 놀라운 것은 총 비용이 2,000달러도 채 안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라면 수술비만 해도 최소 2만 달러는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싸면 의료 품질은 어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였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특히 외과 수술 성공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미국인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의료 전공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특히 높아 보였죠. 제가 놀란 것은 한국의 예방의학 시스템입니다. 모든 국민이 2년마다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질병 조기 발견율이 높고 치료 비용도 절감되죠. 이것이 한국인의 긴 평균 수명과 낮은 의료비 지출의 비결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저도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의원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약국도 병원 바로 옆에 있어서 편리했죠. 총 비용은 약값 포함해서 $40 정도였습니다. 보스턴에서라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수백 달러를 냈을 거예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이면에 있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죠. 하지만 이것이 대충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환자 중심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원칙이 실천되고 있죠. 응급실에서도 중증 환자를 빠르게 분류하고 우선적으로 치료합니다. 저는 의료 시스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가진 한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느려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와이파이도 가끔 불안정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평균값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속 인터넷이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화상 강의를 할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항상 영상이 끊기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화상 회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시골 마을에 있는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건물도 거의 없는 산속이었죠. 거기서도 5G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4K 스트리밍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과감하게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현명한 선택이었죠.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디지털 포용성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고품질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유입니다. 인터넷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한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자정부, 핀테크,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해졌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얼마나 붐비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은 기본적으로 30분 이내, 온라인 쇼핑은 대부분 다음날 배송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 덕분입니다. 인터넷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며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보였던 회의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학생들은 호기심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안전과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발전된 사회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죠. 저는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율과 안전지수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밤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지하철은 새벽까지 운행되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지만 폭력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에서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이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안녕이라고 말해야 했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공감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경찰은 3시간 만에 제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들은 CCTV를 확인해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장소를 특정했고 그것을 주운 사람을 찾아내 돌려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카드와 현금이 한 푼도 손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는 수십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감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범죄 해결률과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광범위한 감시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하버드 법대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기술과 법제도 그리고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좋은 예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더 깊은 측면인 시민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CCTV나 경찰력 덕분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높은 시민의식이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분실물 회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죠. 안전과 편리함이 결합된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는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 스마트폰 앱으로 요청하면 경찰관이나 안전요원이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죠. 또한 골목마다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어 위험 상황에서 누르면 즉시 경찰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사회 환경은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4시간 편의점, 심야 식당, 늦은 밤까지 운영되는 쇼핑몰 등 한국의 밤 경제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높은 치안 수준이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죠.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넘어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안전이라는 더 높은 가치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몇 학생들이 돈, 지식, 에너지 등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의 KTX 고속철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KTX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학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종단 거리인 약 400km를 2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비슷한 거리를 암트랙으로 가면 3시간 반 이상 걸리죠. 학생들에게 한국 고속철도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KTX와 SRT라는 두 고속철도 시스템은 최대 시속 305km로 운행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시성입니다. 1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약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죠. 저의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 번은 오전에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점심에는 대전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뒤 저녁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저녁 식사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3개 도시를 오가며 일정을 소화한 거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고속철도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대전에서 산다는 개념이 가능해졌죠. 지방 도시의 접근성이 높아져 균형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기차역 주변에는 새로운 상권과 주거단지가 형성되었고요. 저는 KTX를 타면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가져온 이 편리함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말이죠. 한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작아서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이건 국토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교통 시스템의 다른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고속철도 외에도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통합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작동하죠. 그리고 한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 비전도 소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 도로 등 한국은 미래 교통 혁신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시스템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방문객이 한 나라에 대해 처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통 시스템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과정, 호텔에서 관광지로 가는 방법 등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한국은 이 첫인상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공항철도, 어디서나 쉽게 잡을 수 있는 택시,
그리고 모든 정보가 영어로 제공되는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이제 8개의 주제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육과 연구도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발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함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버드인의 자세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하버드와 한국 대학 간 교환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 기업 인턴십에 대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강의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오늘 강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소모임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었고 제 강의 내용은 캠퍼스 신문의 특집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왜 우리는 한국에 주목해야 하는가 라는 제 칼럼이 게재되어 학계와 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하버드 교수의 한국 경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